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국내 이름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그에 따라 실업자는 미친 듯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의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린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돌반지부터 집안의 가부까지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부치들을 모았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국민의 의지와 애국심은 기적이 됐고 우리는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귀의 경제사의 성우 김영선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불안해질 때마다 주목받는 존재가 하나 있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안전자산의 대명사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치를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잡기 위해 아주 오랜 기간 고락을 함께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까지 있었던 역사 속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은이나 구리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대표됩니다. 이런 금속들이 귀중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다양한 화폐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화폐 단위 파운드는 발음과 철자가 똑같은 무게 단위 파운드에서 유래되어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파운드는 원래 은 1파운드 중량을 표시하는 단위였지만 19세기에 금이 은을 대신해 가치 척도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금 15분의 1파운드가 화폐 1파운드가 됐습니다. 독일의 옛 화폐 단위인 마르크도 금과 은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되던 2분의 1파운드라는 의미의 무게 단위 마르크에서 유래했습니다. 핀란드의 마르카 역시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화폐 단위입니다. 이탈리아의 리라는 라틴어 리브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리브라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 천칭자리를 리브라라고 읽기도 하죠. 이처럼 무게를 재는 단위와 도구로 화폐 단위를 만들기도 하지만 금속 화폐를 쪼개고 자르는 행위에서 유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화를 8조각으로 절단해 사용하는 관습에서 조각을 의미하는 페소라는 통화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적들은 8분의 1조각이란 표현으로 페소를 지칭했고 영어에서 2조각이라는 용어도 1달러의 4분의 1의 금액인 25센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은이 채굴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백장님. 덕분에 저희 마을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은들을 모아 동전을 만들어 주변 마을과 거래를 하면 어떻소? 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당장 동전을 주조하라고 명하여라. 백장님, 혹시 동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을의 이름 요하임 스탈러를 따서 탈러라고 하는 건 어떤가? 호호호호, 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생긴이 뭔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체코 보헤미아의 한 마을을 다스리는 백작이 은으로 된 동전을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은하는 마을 이름을 따서 요하임 스탈러, 줄여서 탈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달러로 바뀐 것이죠. 주요 화폐 단위가 모두 금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귀금속의 무게에 따라 주조된 금속 화폐는 모든 사람에게 지불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소유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온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화폐를 거래할 일이 사라지면서 금화는 시장에서 유통되기는커녕 목걸이나 기념품으로 사용됐을 정도입니다. 은화보다 가치가 과소평가됐던 금화는 유통되지 못한 채 금고 속에 보관되거나 녹여져서 금괴로 바꾼 뒤 은화를 사용 용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19세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은을 화폐 단위로 하는 은본위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 금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19세기부터입니다. 바로 최강국 영국이 금본위제를 적용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나폴레옹이 주도한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안정을 되찾으며 최강국으로 부상하자 1816년 금본위제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1819년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1821년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앞으로의 유럽 통화제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영국이 앞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확실해요? 확실한 거요? 완전 확실하다니까요.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은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국이 바꾼다는데 무조건 따라야지요. 교육이 끊기기 전에 우리도 빨리 금본위제를 채택합시다. 어쩔 수 없지요. 서둘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으로 자국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와 주변 국가들에게 영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의 원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국가들에게 영국의 금본위제 채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운송국이며 해외 자본 수출국이던 영국의 화폐가 사실상 국제 지불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점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본위제가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게 되면서 패전국 프랑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배상금을 금본위제를 적용하여 받게 되면서부터 독일은 본격적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1873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1875년 네덜란드, 1878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1879년 미국까지 금본위제를 채택하며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은 국제 통화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안정되었고 당시 국제 교육에 있어 가장 문제였던 불안정한 환율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인 세계화와 각국 시장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금본위제의 안정성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각국 시민들은 전시에도 화폐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을 확보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금본위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각국 정부는 금본위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중 영국은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금이 산출되는 해외 식민지가 없는 프랑스와 독일은 국민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금을 애국적 호소와 함께 모아들여 부족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요. 각국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명무실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1971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금본위제를 파기하면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금이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화폐 제도가 만들어지고 굴러갔던 것도 국제 정치와 현실적인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역사 속에서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금의 가치를 보면서 금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전자산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자산의 대표라고 불리는 금은 과연 영원불멸한 가치를 지닌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 귀의 경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